안녕하세요. 1성과 3, 11장 품격이 있는 생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품격. 두 번째, 예절 바르고 정직하게. 첫 번째, 삶의 품격. 품격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된 바탕이나 성품에서 느껴지는 위엄이나 기품이 고급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바탕과 성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된 것이 곧 삶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존을 했는지,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함께 살고 있는지가 삶의 품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이 품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자기 자신과도 얼마나 잘 지냈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가 삶의 품격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성에 관한 우리 수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품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품격이 있는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 품격 있는 삶은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첫 번째를 보면 덕스러운 삶을 말하고 또 생각과 태도적 측면에서는 격을 더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측면 그리고 생각과 태도적 측면에서 그 조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품격, 사람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다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 중심성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그 품격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또 어울리는 그런 그런 습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하는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어때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역시 항상 그 같은 환경에서 있다 보면 새로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는 개방성,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의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냉소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불신, 비웃음, 공격성, 우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없애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투를 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이렇게 더 낮게 여기지 말고 나보다 더 좋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라. 그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이다. 성과보다는 과정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과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노력을 한결같이 꾸준히 할 수가 없겠죠.
그 순간만 집중하고 그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의 기쁨을 누릴 줄 알면 꾸준히 계속 이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가정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는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격 수양,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은 결국에는 가정을 좋게 만드는 게 그 자기를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수양, 자기 수양 과정과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7번째는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자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오히려 굉장히 소중한 것, 그리고 일회적으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재인식하고 항상 자각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처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생애 전체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보면 짐작이 가능하죠. 그만큼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한마디 던지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항상 스스로도 말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이 드러내는 그런 온도,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해서 예민하게 짚어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나온 글을 보면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그 다음에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이 말이라고 우리는 판단해도 되겠죠. 지지 않는 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지면에 쓰여진 건 글이 곧 말과 같은 거죠. 그 글도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이제 책 속에 한번 살펴보면 밑에서 이 3번째 단락, 글은 여백이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그만큼 깊이 남는다는 거죠.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말,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걸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놓아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네, 이거 분노를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너무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말로 그대로 바로 옮기게 되면 그게 화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감정이 너무 쌓여있는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멀리 걸어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버는 행위죠.
이 이야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화가 났을 때 이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절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가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예절과 정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의의 예자와 범절의 절자가 합쳐져서 예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의라는 말은 상호간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몸가짐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말투나 몸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경을 드러내는 말투나 몸가짐이고, 그다음에 범절이라는 것은 일을 행하는 일의 절차나 순서예요. 그래서 말투나 몸가짐을 존경의 말투나 몸가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절차나 순서에 따라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예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절의 그 본래 마음은 존경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걸 드러내는 말투나 몸가짐의 형식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그런 존경의 마음을 드러낼 때 그게 그 존경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마음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리나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 정립이 되어가지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계약적인 생활 규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나 그 사회에서만 통하는 그런 관습적인 생활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내면적인 질서가 외연으로 발현된 아름다운 삶의 지혜로서의 형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예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절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예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데를 보면 사람이 되고 사람 노릇을 해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려면 사람끼리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인 예절을 알아서 실천해야 된다. 따라서 예절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떠한 그런 미리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예절이다. 그걸 실천해야 사람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비례 물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언하며, 비례 물동하라. 가지고 예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것 말고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직에 대해서 예절을 봤고 이번엔 정직에 대해서 볼게요. 정직은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이 따위가 바르고 고든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을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 정직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정직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거짓말이 지금 이미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크고 작은 거짓말로 굴러가는 상황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짓이 많이 만연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 제 진실을 정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분위기다 라고 했을 때는 나 혼자만이 정직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정직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회사나 이런 경우에 내부 고발자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은 그 회사 자체가 거짓이 난무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의 한 명만 정직하고자 했던 경우가 이제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어지고 명명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자 하나 정직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직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정직이라는 것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성에 바탕을 둔 판단입니다. 사실성에 바탕을 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의 여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그게 진실이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 자체는 자기가 믿고 있는 내에서는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를 자기 자신도 그게 진실이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속이려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사람 자체 내에서는 정직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술자가 스스로 믿고 있었느냐의 여부. 이게 지금 말한 부분에 더 가깝겠네요. 진술자가 그 진실을 스스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했던 얘기였는지 아니면은 진짜 속이려고 들어서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절과 정직의 특성을 볼게요. 그러면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정직을 먼저 볼게요. 정직은 기본 요소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의무론적 관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론적 관점은 의무로 본 거죠. 거짓말이 본래 잘못이고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항상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의무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관점은 거짓 언어나 행동이 문화나 사회적 관습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권마다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의 거짓말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권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직을 보면서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짓말이 과연 지당한 결과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에는 어떤 심리학자들은 누구나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10분의 대화에서 대략 2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거짓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거짓말을 하며 생각보다 훨씬 자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누구나 하루 평균 200번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지닌 약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 그것조차 좋지 않은 이유, 약점은 거짓말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거짓말이 밝혀지면 사태는 거짓말을 하기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조차 나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의 하위 요소를 보면 솔직성과 용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직성, 국가의 정직성, 정치인의 정직성, 사회 정치 전체의 정직성 이런 게 조직의 정직성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직성이 향상되지 않고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직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예절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예절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와 원칙, 분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예절이고 예의이다. 예절의 종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예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절의 종류는 첫 번째는 본질에 따라 구분하면은 정성, 공경, 사랑으로 나뉩니다. 또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자기를 바르게 하는 자기관리, 그죠? 자기관리와 남을 상대하는 대인관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성격 중심으로 나누면 정심수신, 자율적 법도, 생활윤리, 윤리적 의례, 계약질서, 예절제도, 타율, 강요, 정치적 법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영역으로 기준으로 나누면 수신예절, 자기 자신에 대한 예절, 그 다음에 가정예절, 사회예절, 그 다음에 국민의례, 국제의전, 국가 사이에 예절이 있고 국민에 대한 예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절의 종류를 또 보면 방법과 상태를 중심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정신, 몸차림, 의사소통, 기거 동작, 위계질서이다. 예절은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면은 몸차림, 또 의사소통, 기거 동작, 움직이는 동작, 그 다음에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능면에서 보면 홀로를 삼가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그러니까 삼간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대내 대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대외 대타, 밖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면적인 부분을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게 예절이죠. 그 대외 대타적인 활용. 내면에 관련된 대내 대자, 외면에 관련된 대외 대타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를 보면 형질로 가름하면 의사 형태로 마음속에 내재하는 실제와 일정한 약속 방식에 따라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수단인 격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앞부분에 대내에 대해서 대외대타 했죠. 그래서 마음속에 스스로 하는 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정한 약속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수단이니까 이제 격에 맞춘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품격이 있는 생활의 삶의 품격과 예절 바르고 정직하게 해서 이제 예절과 정직에 대해서 배웠고 2교시에는 도덕지수 갖추기, 정서적 자기조절,
나눔의 기쁨, 자원봉사 활동해서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일장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교시에서 나머지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이 이제 12장, 그 다음 주에는 죽음을 기억하는 생활, 마지막 수업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